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재정금융 정책, 총수요 관리 정책 두 정책을 각종 면에서 비교하고 있죠. 마지막 기타 비교에 간단하게 비교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과 금융의 기타 비교에서 첫째, 국민소득 증가의 확실성 면입니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면에서 무슨 정책이 더 확실하냐 이거죠. 요놈은 그 메커니즘을 보시면 딱 됩니다. 그럼 메커니즘 아시잖아요. 정부 지출을 늘리면 바로 소득이 올라가죠. 정부 소비 투자잖아요. 정부가 소비 직접 하고 투자하니까 소득 바로 올라갑니다. 그 뒤에 우리 성수이론 배웠죠. 그 다음 딱 2기부터는 국민들이 또 이제 소비를 늘려줘야 이제 2기, 3기, 4기 이렇게 쭉 소득이 증가되지만 첫 단계는 바로 소득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세 감면으로 소득 올라가려면 국민들이 소비를 늘려야 되죠. 그래야만이 소득이 올라갑니다. 이 소비가 늘어나는 게 확실하냐? 예, 책에서야 우리 조세 감면은 소비가 늘고 소득이 오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조세를 경감했을 때 소비를 늘려줄까? 좀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연결고리를 거쳐야 소득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조세를 감면했을 때 소비가 확실히 증가된다는 주장은 케인즈죠, 당연히.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에 의하면 바로 소득 증가돼, 소비가 증가되죠. 왜? 조세 감면은 절대 소득은 증가되니까. 근데 우리가 프리드만의 프리드만 항상소득 가설,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 MBA의 라이프 서클 가설 등에 의하면 조세 감면으로는 그 항상소득, 상대소득, 평생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가 잘 증가되지 않는다. 이런 반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금융은 통화량을 늘렸을 때요. 일단 이자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자율 내려가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불확실한 연결고리를 두 개나 거쳐야 소득이 올라가요. 우리 통화량 늘릴 때 반드시 이자율 내려갑니까? 보통 내려간다 하지만 유동성함등에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내려갔다고 해서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를 늘립니까? 물론 이자율에 투자가 많은 영향을 받지만 경기가 너무 불확실하다든지 너무 장래 기대 수익이 많이 예상되지 않으면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불확실한 연결고리 두 개나 거쳐서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 확실성 면에서는 정부출이 1등입니다. 소득을 확실히 올리자. 일단 정부출 1등, 조세 감면 2등,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 꼴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마지막인데, 국민소득 증가 중에 구성 중에 민간의 비중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민간이 많이 개입돼서 국민소득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고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소득이 올라갔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금융을 비교하면은 자, 이 재정정책으로 정출 증가로 소득이 올라갔다 치고요. 또 조세 감면으로도 소득이 올라갔다 칩시다. 그 다음 통화량 증가로도 소득이 올라갔다고 칩시다. 소득은 다 올라갔어요. 그럼 이 소득 올라간 게 민간이냐 정부냐, 정부에 의한 소득 올라간 거냐 민간에 의한 소득이 올라간 이 평가를 보면 이거는 전적으로 정부가 소비 투자했잖아요. 그죠? 정부 소비 투자 때문에 소득이 올라간 거죠. 자, 그 다음 이놈은 민간의 소비가 올라간 거죠. 조세 감면이라 해서 정부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조세는 정부가 감면했지만 국민들이 소비를 늘려야만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갔다는 것은 민간 소비가 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로 소득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 민간 투자가 올라간 거죠. 민간 투자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민간 투자, 민간 소비, 다 민간이죠. 그럼 이 정부 소비 투자, 이 제일 나쁘죠. 정부가 제일 많이 개입된 거니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일 꼴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가 이제 민간 소비 증가됐고 민간 투자가 증가돼서 올라간 건데 우리 확장 재정은요, 이 두 개는 어차피
우리나라 이자율을 올려서 민간의 투자를 구축하는 구축을 가져오죠. 그 조세 감면도 소득 올라간 거는 민간 소비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지만 한편으로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민간 투자를 구축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재정정책은 우리 앞에 ISLM에서 구축까지 배웠잖아요. 이 확장 재정은 IS를 오른쪽 당기는 거는 소득은 느리지만 반드시 이자율을 올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금융은 이자율을 내리잖아. 이렇게 우리나라 이자율을 내려버립니다. 금융은 LM은 이제 내려가면은 재정은 확장 재정은 이자율을 반드시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민간 투자를 구축해버립니다. 이게 조세 감면은. 근데 이놈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이자율을 내려서 기업 투자를 민간 투자를 올려서 Y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민간의 부문이 가장 핵심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금융이 좋죠. 금융이 제1등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 감면, 그 다음에 정부 수율이 제일 꼴찌입니다. 민간의 비중 면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끝났습니다. 이제 재정금융 여러 면에서 이제 그 비교를 끝냈고 이제 12장의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큰 4번이 남았네요, 여러분.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상당히 시사 관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번 제목 한번 보세요. 정부가 불안 극복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 일단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린다 합시다. 그럼 돈을 쓰는데 그 재원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원 조달에 따른 효과 분석입니다. 네. 그 내용 다시 하면은 불황이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일단 돈을 쓴단 말이죠. 정부 지출을 늘린다. 그래서 이런 효과, 국민들이 막 소비가 늘어나고요. 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죠. 이제 경기 부양 효과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쓴다는 거죠. 네? 정부 지출을 늘린다. 그럼 정부가 돈을 쓰려면은 이 재원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이 재원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에 따라서 과연 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 말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재원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 쓰이는데 학파 개입 안 시키고 완전히 일반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원 조달, 이 돈을 쓰는데 재원 조달로 텍스 징수입니다. 자, 텍스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텍스를 징수해서 정부가 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1번하고 상당히 반대적인 내용입니다. 1번하고 상당히 이제 비교적으로 나오는데 조세를 징수 안 하고요. 정부가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씁니다. 민간한테. 민간에게 공채를 인수시켜서 민간들에게 잠자는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하고 2번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되는 겁니다. 1번은 그 국민들한테 조세를 징수해갖고 쓴다. 조세 징수 안 하고 이거는 조세를 징수 안 하고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쓴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요 두 개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두 개는 자, 요 놈은 병주고 약주고입니다. 우리 텍스 징수하면 국민들이 소비가 또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위축돼. 그럼 이거 보세요. 병주고 약주고요. 병주고 약주고 조세 징수해가지고 돈을 쓴다. 물론 우리가 앞에 우리 성수형 보면은 100원 징수해서 100원 정부치를 하면은 국민소득은 100 딱 증가되죠. 그리고 균형재정 성수, 균형예산 성수 보면은 그 기본 모델의 균형재정 성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100 걷어서 100 쓰면은 100 증가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 100이라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 균형예산 성수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경기를 죽게 만들고 또 경기를 살게 한다. 병주고 약주고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효과 거의 없습니다. 효과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는 병주고 약주고니까. 그래서 이제 2번을 하면은 일단 조세는 징수 안 하잖아요. 그럼 효과는 봅니다. 자, 이거는 효과를 봐요. 경기 부양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효과예요, 효과. 그래서 조세 징수 안 하고 국민들을
주머니는 그대로 놔두고 정부가 잠자는 돈, 민간들이 그 공채를 발행, 민간들 돈 없는 사람이 공채를 인수하겠어요? 돈 그냥 장롱에 뭐 저장해놓은 이 돈이 부두둑한 민간들이 이거 공채를 사겠죠. 그러면 민간의 잠자는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걸 돈을 쓴다. 그러면 효과는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효과는 단기에는 효과 보는데 장기에는 구축이 됩니다. 자, 구축 효과 여기 다시 나오네요. 우리 구축 효과는 경제학 원론에 두 군데 써 있는데 앞에서 공채와 관련 없이 재정정책은 구축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재정정책은 결국 이자를 올리니까 구축이 일어난다. 이건 이제 했고요. 그 다음 여기 공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중에 구축이 발생해요. 나중에는 구축 효과가 발생해서, 자, 왜? 구축 효과는 항상 이자율 상승이 원인이죠. 공채가 시중에 발행되면 이자율이 알게 모르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공채가 시중에 발행되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구축 효과의 항상 첫 출발은 이자율 상승이라는 그 첫 출발이죠. 공채가 시중에 발행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좀 왜 이자율이 올라가는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떨어져요. 소득이 나중에는 또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구축이 돼가지고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처음부터 효과 없다 보면 되고 병 주고 약 주고 오니까 처음부터 경기 부양이 전혀 안 된다 보면 되고요. 2번을 하면은 단기에는 효과를 봅니다. 경기가 부양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에 가면은 구축 효과가 발생해요. 이자로 올라가지고 구축이 돼가지고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시중에 공채가 발행되면은 이자로 올라가는가? 그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시험에 잘 물어보진 않는데 뭐 당연히 이자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시험에 잘 물어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공채가 시중에 발행되면은 왜 이자로 올라가는지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공채가 시중에 발행된다. 여기 이제 국민경제잖아요. 여기 이제 정부가 있고 여기 민간이 있다. 민간 가게나 기업이나 민간 금융기관이 있다. 그럼 정부가 이걸로 공채를 발행한다. 공채가 막 발행되고 그러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끌어가는 거죠. 정부가 자금을 수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통화량은 변화 없습니다. 통화량은 변화 없잖아요. 중앙은행과 관계없으니까. 중앙은행에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채가 발행되고 민간의 자금을 정부가 끌어갑니다. 그럼 민간 자금, 한정된 자금을 수요해 가니까 우리 화폐 수요라고 봐야 되거든. 화폐 수요 이전가. 그럼 이자율이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채가 시중에 막 발행되니까 공채 공급이 되니까 시중에 공채 가격이 다운돼요. 공채 가격이 다운됩니다. 공급이 되니까 시중에 공채가 막 발행되니까 공채 가격이 다운됩니다. 공채 가격이 다운되면 이자율이 오르죠. 우리 공채 가격과 이자율 역관계는 알고 계시잖아요. 앞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공채 가격 다운되면 이자율 올라갑니다. 이래저래 공채가 시중에 발행되면 이자율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기죠. 장기에 이자율 올라가면서 투자가들의 구축에 의해서 이 처음의 효과를 상쇄시켜서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 3번은 뭐냐? 3번은 이제 1번, 2번하고 전혀 다르게 통화량 증가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말하면 양적 완화 방식이라죠. 양적 완화. 통화량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다. 양으로 완화시킨다. 그 통화량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양적 완화. 네. 이게 전부 다 통화량 증가입니다. 공채를 발행하긴 하는데 이제 중앙은행한테 인수시킵니다. 여러분 시중에 발행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한테 공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에 돈이 찍혀 나오잖아요. 그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공채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화량이 찍혀 나오니까 통화량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 공채를 인수시키면 통화량 증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채 발행 안 하고 그냥 뭐 급할 때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 빌려 쓸 수 있잖아요. 중앙은행 차. 그 다음에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네. 외자 도입.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공채를 중앙은행에 시키고 중앙은행 차입한다든지 외자를 도입하면 전부 이거는 통화량 증가 방식입니다. 이걸 양적 완화 방식이라 합니다.
통화량이 증가되게. 그러면 우리나라 이자율이 내려가 버려요. 투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또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조달해서 재정 지출을 하죠. 그러면 효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으로 통화량이 증가되니까 또 효과 보는 겁니다. 효과가 따따블로 나타나요. 효과가 강력해지면 효과가 가중되게 나타납니다. 이론상으로 보면은 이 3번의 방식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양적 완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이거는 우리가 믹스 효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믹스요, 파리스 믹스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IS도 우측으로 가버리고 LM도 우측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IS, LM이 다 우측으로 가버리니까 굉장히 소득이 크게 증가되겠죠. 그래서 아주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학파 견해를 안 들어가고 그냥 어느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게 가장 경기를 잘 부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양적 완화 방식을 답을 하면 됩니다. 통화량 증가 방식. 1번 병 주고 약 주고 거의 효과고, 2번은 특히 이제 2번을 많이 물어보는데 효과는 봅니다. 경기 부양되는데 나중에 구축이 돼서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강력하게 경기가 부양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예전에 아주 장기 불황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극복했지만 또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었고 약간 회복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 불황에 겪고 있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이 그 불황 때, 장기 불황 때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계속 경기가 부양 안 된단 말이죠. 결국 쓴 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양적 완화 방식. 결국 통화량을 찍어내는 방식. 이 방식, 물론 이 방식으로 하면은 문제점은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제 통화를 찍어내니까 그런 문제점은 감수하고 경기는 일단 부양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오히려 학파간 견해가 더 중요합니다. 학파간 견해. 일반적 견해보다는 이 학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학파로 그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케인즈 학파, 그 다음에 역시 통화주의 학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학파가 들어옵니다. 세고순 학파가 들어오는데, 자, 요거 이제 학파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학파간 견해 비교. 자, 먼저 케인즈파. 케인즈파는요, 케인즈파가 1번 하지 말고 2번 해라 이겁니다. 1번은 병 주고 약 주고니까 왜 하냐 이거죠. 이런 걸 왜 하냐. 2번으로 해라. 여기 구초가에 케인즈가 주장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케인즈는 이 구초가 생각 안 하고 2번으로 하면 효과 볼 수 있다. 1번 하지 마라. 절대로. 여기 이제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케인즈가 이제 1번 하지 마라. 1번 하면 효과 없다. 2번으로 해라. 2번으로 하면 효과를 본다. 이게 케인즈 주장입니다. 케인즈는 공채를 매우 좋아합니다. 정부 지출을 강력히 하면서 조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써라. 이거 케인즈 주장입니다. 그럼 구초가를 들고 들은 학자는 통화주의죠. 역시 고준파. 통화주의가 야 케인즈야 2번 하면은 효과는 보는데, 자, 아까 한 거 그대로입니다. 2번 하면 효과 보는데 이게 나중에 장기에는 구축이 된다. 구축이 돼서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진다. 그대로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 그대로 2번 하면 효과 있다. 케인즈. 야 2번 하면은 효과는 보는데 장기에 구축이 돼서 장기에 효과가 없어진다. 그럼 결국은 3번으로 해라. 3번으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역시 통화주의파답게 이 통화량 증가 방식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 지출을 쓰려면 통화량이 증가되는 이 방식으로 해야만 결국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이게 통화주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케인즈파하고 통화주의파가 2번에 대해서 효과 있니, 장기에는 효과 없니,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2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둘이가 막 길에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길 가던 행인이 여기 싸움에 동참합니다. 자, 누구냐? 이 처음 나오는 고전학파 구입니다. 새고전학파.
이거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 학파는 합리적 기대학파라고 불리는데요. 합리적 기대학파. 이거 통화주의하고 친척은 맞아요. 통화주의도 고준파 후예잖아요. 60년대 등장한, 새고준파는 70년대 등장한 고준파로서 친척인데, 이 학파는 옛날 고준파를 더 빼어 닮은 고준파라 해서 뉴클래시컬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 학파가 합리적 기대학파라고 합니다. 합리적 기대학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요 둘이가 막 2번에 대해서 효과 있니? 2번은 장기에는 효과 없다. 3번으로 해라.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있으니까 가다가 딱 이 싸움을 듣고 있더만 자기도 싸움에 거듭니다. 2번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야, 2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케인즈 니도 틀리지만 통화주의 니도 우리 친척이지만 틀렸다. 둘 다 비판해버립니다. 전혀 다른 이론을 주장합니다. 2번에 대해서. 이 공채 발행 있죠? 공채 발행으로 조달해가 돈을 정부가 정부치로 썼을 때 경기 부양이 됐냐 안 됐냐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케인즈파는 2번은 여하튼 경기 부양이 된다. 통화주의는 2번 하면은 경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효과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새고준파가 들고 오는 것은 2번 하면 처음부터 효과 없다. 2번은 처음부터 전혀 효과 없다 이 말입니다. 더 den통 고준파죠. 자, 통화주의는 자 이보세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2번 하면 효과를 보았다가 장기에 구축돼서 장기에는 효과 없다 이런 논리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효과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더 강한 고준파죠. 처음부터 효과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2번 하면은 2번은 그러니까 2번으로 공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해가 정부가 돈을 쓰면 이 효과부터 처음부터 효과 없다는 겁니다. 전혀 경기 부양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주장하니까 통화주의도 깜짝, 케인즈뿐만 아니라요. 통화주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랬더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 옛날 고준파의 거상 있죠. 리카도. 옛날 고준학파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리카도의 대등정리, 등가정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등정리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제일 학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대등정리입니다. 대등정리, 등가정리를 인용해서 리카도가 이미 이야기했던 대등정리를 인용하여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대등정리가 뭐냐? 똑같다 이 말이죠. 대등정리. 리카도는 뭐, 그 이제 이미 옛날에 대등정리를 이야기한 경제학자고, 이 대등정리가 뭐냐면은, 뭐, 같다 이 말이죠. 뭐와 뭐는 같은 게 결국은, 공채는 곧 조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 아니고, 공채는 주식과 다르게,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중간에 이자 주다가. 그러면, 공채가 만기가 돌아갈 때 갚을 때 정부가 뭐로 갚습니까? 결국은 국민들한테 조세를 걷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채는 지금 조세는 아니더라도 미래의 조세 부담이다 이거죠. 공채는 곧 미래 조세 부담이다. 공채와 조세는 똑같은 것이다. 단지 지금 조세 부담을 미래로 연기한 것이 불가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리카도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공채는 곧 조세 부담이다. 텍스 부담이다. 공채는 텍스다. 물론 미래 텍스죠. 미래 텍스. 이걸 대등정리라 합니다. 이거를 인용해 들어옵니다. 이걸 인용해서 여러분 케인즈파도 고준파의 리카도 다 존경하고 고준파요 옛날 고준파인데 리카도 저도 제일 존경하는 경제학자 리카도입니다. 아담 스미드보다는 리카도. 케인즈파들도 리카도를 존경하고 뭐 이 고준파 의회들은 당연하고요. 그럼 대등정리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대등정리를 탁 들고 이거 알지? 리카도가 이미 이야기했다. 공채는 곧 조세다. 이거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안다는 거죠. 이게. 자, 이 합리적 기대파의 특징인데 합리적 기대파의 최고준파는 가정이요. 우리나라 국민들 경제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학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 경제학 원론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한 2회강, 3회강, 4회독, 5회독, 6회독 정도 했다고 보고 있는 학파입니다. 경제학 원론의 내용을, 모든 내용을 빠삭하게 꿰뚫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강의를 다 들어가지고 강의를 6개월 동안 들었다.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 전부가 경제학 원론 이 강의를 갖다가 경제학 원론의 모든 경제학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전제하고 있는 학파가 이 학파입니다. 합리적 기대학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의식이 높은데 대등정리 이거 모를까? 공채가 발행되는 걸 곧 미래 조세 부담으로 인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과 없다. 그 내용은 공채가 발행되면 국민들이 미래 조세 부담, 미리 미래 텍스 부담을 예견해 가지고요. 아이고 공채 발행됐네. 결국 나중에 조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 조세 안 낸 돈을 소비해 버리면 나중에 공채가 만기가 됐을 때 내 그때 조세 낼 돈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세 안 낸 돈 이거 소비를 안 하고요. 아예 나중에 조세 내기 위해서 저축해 버린다는 겁니다. 미래 텍스 부담을 예견해 가지고 지금 조세 안 낸 돈 있죠. 이거 조세 안 냈잖아요. 이거 조세 안 거두고 공채를 발행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소비를 안 하고요. 저축을 해버린다. 나중에 공채가 만기돼서 도래하면 그때 세금 내려고 지금 세금 안 낸 거 소비 안 하고 저축해버린다는 논리입니다. 완전히 케인즈하고 정반대입니다. 케인즈는 이제 텍스 징수 안 하고 이제 공채 발행한 국민들이 그 조세 안 낸 돈으로 소비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효과 없다. 케인즈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케인즈하고 논리하고. 통화주의는 결론만 같아요. 결론만 같고요. 내용은 틀리죠. 효과 보았다가 장기에 구축돼서 효과 없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는 뭐 구축 효과 이런 거 없어요. 국민들이 공채를 미래 조세 부담을 인식해가지고 지금 조세 안 낸 돈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대로 나중에 조세 내기 위해서 저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이분하면은 처음부터 경기부양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세구순파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주의도 놀라고 케인즈파도 놀랍니다. 네. 완전히 이제 다른 내용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주장들이 뭐 아무 근거 없는 주장들이 아니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책에도 평가되어 있는데 케인즈파 말이 맞으려면 이 상황이요. 역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진짜 극심한 불황이라면 극심한 불황에는 구축이 잘 안 일어난다고 했죠. 극심한 불황 때는 구축 효과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불황이라면 케인즈파 말이 맞단 말이죠. 이번으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통화주의 논리는 우리가 호황이거나 완전고용은 아니더라도 완전고용에 근접되어 있는 경제에서는 구축이 잘 일어나니까 통화주의파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최고준파도 맞으셔야죠. 이거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래 예견적 행동하고 경제를 빠삭하게 꿰뚫고 있다면 4번 또 최고준파의 논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등정리 요놈이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참고에 리카도의 대등정리 요놈 정확히 이해하시죠?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제 케인즈 논리가 되는 겁니다. 케인즈 논리와 리카 대등정리가 세고준파의 대등정리가 정반대 논리니까 그 참고에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 딱 적혀있죠. 그거까지도 완결해야 됩니다. 대등정리를 공부하려면 이 대등정리가 뭔가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 그거까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 4가지 적혀있는데 자,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즉 세고준파, 리카도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세고준파 이야기입니다. 이 합리적 기대파의 내용인데 이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나죠.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의 정반대 논리가 케인즈 논리거든. 그럼 이건 이제 케인즈 논리가 돼요. 케인즈파 논리. 케인즈 논리가 되는 겁니다.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케인즈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파 논리가 뭐죠? 국민들의 조세 거두지 않고 정부가 공채 발행으로 정부 지출을 하면은 국민들이 막 그 조세 안 낸 돈으로 가지고 소비를 막 늘려가지고 경기가 부양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케인즈 논리거든. 근데 이거는 아예 소비를 안 한다. 그 조세 안 낸 돈을 소비를 안 하고 저축해버린다. 공채가 나중에 조세 부담으로 돌아올 거니까 이런 논리거든. 그럼 대등령이 수집하자는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 적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케인즈 논리와 케인즈와 어울리는 단어들이 막 1번, 2번, 3번이 적혀 있죠. 자, 국민들이 첫째는 근시안적 소비행위라는 근시안적 소비행동, 근시, 케인즈와 어울리는 단어 맞죠? 근시, 초근시 아닙니까? 케인즈. 자, 대등정리는 미래예견적 소비행동입니다. 대등정리는 국민들이 나중에 공채는 나중에 조세 부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조세 안 낸 돈을 소비하면 안 된다. 나중에 내기 위해서 저축해버리자. 이 논리거든요. 이게 미래예견적 소비행동입니다. 대등정리는. 근데 국민들이 근시안적 소비행동 해버리면 이거 성립하지 않죠. 근시안적이 뭐냐. 야, 공채 발행은 나중에 뭐 공채 도래하면 그때 조세 내고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 조세 안 낸 돈, 요 감면받은 돈 소비해버리자 이거죠. 이 근시안적 행동 하면은 케인즈 논리가 되고 대등정리 성립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국민들이 소비가 역시 절대소득에 반응할 때입니다. 이 절대소득 소비가 또 케인즈 이론 아닙니까? 절대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소비가. 그러면 절대소득은 지금 대등정리랑 공채를 정부가 발행했고 세금은 감면해줬다는 거거든요. 세금을 안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절대소득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소비가 절대소득에 반응하면 바로 소비를 늘리겠죠. 이것도 반대는 국민들이 소비가 항상소득에 미래소득이죠. 항상소득이나 우리 평생소득 그런 데 영향을 받고 있으면 대등정리가 오히려 성립하게 됩니다. 미래소득의 소비를 결정하는 그런 사실 있죠. 항상소득 가설이나 라이프 사이클 가설 그런 게 국민들이 그 소비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대등정리가 오히려 더 성립하게 되죠. 그죠? 근데 소비가 절대소득에 반응하면 바로 케인즈 논리로 소비를 늘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번도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유동성 제약이나 차입 제약에 많이 빠져있다. 이것도 우리 케인즈와 어울리는 단어라 앞에 기억하시겠죠.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 이것도 케인즈와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근시, 절대소득,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 다 케인즈와 어울리는 단어들이죠.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은 뭐냐? 국민들이 지금 조세 낼 돈만 있고요. 자, 이 국민입니다. 손에 100원 딱 들고 있어요. 이거 조세 내야 됩니다. 이거 안 내면 잡혀갑니다. 조세 내야 돼요. 조세 낼 때. 조세 낼 돈만 딱 100원 갖고 있고요. 다른 돈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유동성 차입자를 하면은 전제가 그렇죠. 이 국민은 뭔가 소비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단 말입니다. 지금 소비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인데 이 소비할 유동성 자산이 없고 남한테 빌리려 하니까 빌릴 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단지 자기 손에 조세 낼 돈만 있습니다. 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여기서 전화 딱 걸어와가지고요. 야, 그 100원 그거 내지 마라. 우리 그 조세 거둘라 했는데 지금 조세 안 거두겠다. 그 10원 100원 그 조세 안 거둘 테니까 그 돈 그 소비해라. 우리는 공채 발행해서 쓸 테니까 그 마음 놓고 그 조세 내려고 했던 100원은 요거 소비해라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좋다고 돌아서 이 100원을 들고 이제 소비하러 가버리겠죠?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인데 다른 돈이 없고 조세 낼 돈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에 빠져있는 국민들이라면 정부가 조세 내지 마라, 소비해라, 우리 공채 발행해서 쓸게 그러면은 바로 국민들 그 조세 낼 돈으로 가지고 소비를 해버리겠죠. 자,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거는 뭐 케인즈와 어울리는 단어는 굳이 아닌데 그 앞으로 텍스를 부담할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증가할 시 앞으로 텍스를 부담할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증가할 때는요 이 대등정리에서 끌리는 국민은 경제학을 빠삭하게 뚫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텍스를 부담한 경제활동 인구가 막 증가할 때는요, 나중에 단순히 공채는 미래 조세무라는 거 아는데, 공채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내가 조세 감면 혜택 받은 만큼 보다 덜 적은 조세 부담을 하는 걸 압니다. 조세 부담할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할 때는요, 이 사람 미래의 텍스 부담이, 물론 공채는 미래 조세 부담인데 이 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 만큼은 소비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공채가 발행될 시점에서는 이 사람, 한 사람, 국민이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텍스를 100원 감면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텍스 100원 내야 되는데, 정부가, 야, 텍스 내지 마라. 그거 소비하라. 그리고 우리는 공채 발행할게. 정부가 공채를 100원씩 발행했어요. 정부는 공채를 100원씩 발행해가지고, 이 돈을 이제 돈을 썼고, 이 국민은 텍스를 100원 감면받았습니다. 공채가 발행하면 공채가 이제 만기가 도래했어요. 만기가 도래했어요. 정부의 공채를 100원 갚아야 됩니다. 이때도 가면 요 사람만 딱 우리나라 국민으로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조세를 100원 걷어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공채가 미래 조세 부담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앞으로 텍스를 부담할 경제활동 인구가 막 증가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요때는 공채가 발행될 시점에 조세가 감면될 시점에는 없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었는데 요때는 이제 공채가 만기가 막 도래할 때는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학생이었고요. 막 공부한 학생이었고 이제 요때는 이제 취업을 해갖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됐습니다. 이 사람. 조세 감면받고 공채가 발행될 시점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었는데 공채가 만기가 돌아올 때는 자기가 경제활동 인구가 됐다고. 예? 취업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공채 발행한 100원을 이제 갚으려고 국민들한테 조세를 매기겠죠. 조세를 50원 하잖아요. 50원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가 깨뚫고 있으니까, 야, 내가 옛날에는 조세 100원 감면 받았고 공채가 발행됐는데 내가 공채가 만기가 됐을 때는 내가 조세를 50원만 내는구나. 50원은 다른 사람이 새로운 경제활동인과 부담하는구나. 그럼 내가 50원만 부담하니까 내가 50원 정도는 소비해도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이 경제가 깨뚫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를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 이것 내용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네 번째 내용입니다. 앞으로 텍스 부담의 경제활동이 빨간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분명히 이 사람 옛날에 자기 조세 감면받은 것보다 덜 조세를 내게 됩니다. 공채가 만기가 돌았을 때. 그래서 그 차이만큼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네 번째입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있죠. 조세 감면되고 공채가 막 발행될 시점에서는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라서 혜택 못 받았던 조세 감면 받지 못했다. 근데 내가 이제 졸업해갖고 막 경제활동 할 때는요, 옛날에 발행된 공채가 막 만기가 돌아가니까 조세는 엄청나게 내버리죠. 정부가 공채 갚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하게 조세는 여하튼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공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없게 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 쓸 수는 있는데 이 공채를 너무나 많이 발행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조세 부담으로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채를 또 이렇게 함부로 발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완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12장 ISLM 이론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장을 넘겨서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론이죠. 총수요 총공급 이론이 들어옵니다. 13장. 종합 거시경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라고 했죠. 종합설 ADLS 이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